신명기 30장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19절 끝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뭘까요? 우리의 목숨이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다 선택합니다. 위험한 일이 오면 급히 피하죠.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온다. 자전거가 갑자기 내 앞에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몸을 피하죠.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미끄러질 뻔하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또 위험한 것이 오면 조심하고, 또 음식이 상한 것이 있으면 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옷을 두껍게 끼워 입고, 어디가 아프면 빨리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하죠.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음식 조심, 옷 조심, 날씨 조심, 위험한 것 조심, 늘 조심하고 신경을 써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 하고 있어요. 다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을 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2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 말이 아니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아들의 말을 듣고 딸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를 거야. 그게 바로 생명을 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좋아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좋아하십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영혼의 소원.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육신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사람의 말을 듣고 아들과 딸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 자식들이 나를 이제 돈도 주고 양식도 주고 내 건강도 책임져주고 병원도 보내주고 내 자식들이 나를 잘 도와주니까 내 자식을 잘 떠받들어야 되겠다. 자식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물론 자식의 말도 듣고 또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식이 하나님을 어기는, 교회를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마시오, 기도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 내가 그 말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바로 영혼의 소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육신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인정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은 육신의 소원인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사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영의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 되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선택. 내가 신발을 사러 가는데 10,000원짜리를 살까 20,000원짜리를 살까, 빨간색을 살까 파란색을 살까, 옷을 사는데 노란색을 할까 빨간색을 할까, 그런 선택 말고,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 하나님의 나라, 오늘 12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으로 주겠다라고 했고,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스리는 게 뭐냐 말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일반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도 태어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모르고 그냥 밥이나 잘 먹고 뭐 이렇게만 하면 되지 뭐 나라를 다스려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 다스리는 것을 모르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겁니다. 힘들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망해가는 조선의 나라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동학난과 청일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동학이 뭐냐? 동쪽의 학문인 거죠. 서학이 들어왔죠. 서쪽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서쪽 나라, 유럽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저들이 학문을 전하고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네 서쪽만 좋으냐? 우리는 동쪽이니까, 동쪽의 나라니까 동쪽에 학문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동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동학 교도들이 이제 새로운 학문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동쪽의 학문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리고 인내천, 인간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부금수, 지금의 전라도 정읍입니다. 고부금수가 아주 혹독하게 했죠.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세를 받고 아주 세금을 다 먹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부군수를 이제 쫓아내는 거죠. 난을 일으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낫 들고 오고 꽃갱이 들고 와가지고 막 관청에 있는 포졸들을 막 쫓아보내고 막 점령을 한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군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조선의 단양에서 사람들을 내려보냈는데도 그 정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고, 그래서 청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산만에 군대를 보내고, 그러니까 일본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이 또 군대를 또 어떻게 합니까? 인천, 강화도를 통해서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안산에 있는 풍도, 안산 대부도 밑에 있는 풍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산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평택, 서만 있는 데서 전투가 벌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기 평양에서,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평양 옆에 바다에서, 그 다음에 저 중국 쪽에서 총 6번 전투를 벌였는데, 그 6번 전투 결과 6전 전패를 합니다. 청나라가. 일본이 6전 전승을 해요. 한 번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청나라, 중국 거대한 나라가 이길 거라고. 그때 당시 조선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야 이번 전쟁 큰일 났다. 청나라가 이길 것 같다 라고 했는데요. 청나라가 게임도 안 되게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군함을 가지고 있고 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포탄이 없는 거예요. 포탄이. 포는 큰 게 있는데 포탄이 없단 말이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무기도 사고 갑옷도 사고 군복도 사고 무기도 사라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양식도 사먹이라고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뭘 하느냐. 그 지휘관들이 다 고리 대금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제 이자 받아 먹는 거. 그런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군인들이 다 모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무기도 없고 포탄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 이길 수가 있나요? 일본은 철저히 준비했죠. 철저히 준비해서 아주 민첩하게 잘 싸웠죠. 일본이 워낙 잘했고 청나라가 워낙 못했죠.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육전 전패를 하고 청나라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온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청나라가 이 중국이 아주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거대한 제국이라서 정말 대단한 수천 년을 이어온 대단한 나라다라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깜짝 놀라고 주변에 있던 이제 중국과 조선에 들어와 있던 이 외국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조선에서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만 쳤지 아무 실속이 없었던 거죠. 괜히 겁을 내고 괜히 쫄았단 말이죠.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청일전쟁 전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했지만 잃어버린 조선의 10년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을 이제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파견해서 원칙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고종도 함부로 대하고 아주 안하무인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청나라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시도되어진 게 뭐냐면 오늘 주부에 있는 대로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 갑오년에 일어난 개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 사회가 너무 엉망이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사회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한 거죠. 그 조선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누가 했냐? 개화판. 개화해야 된다. 조선도 문을 열고 개화해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강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뭘 개화해야 뭘 개혁해야 그 개혁은 바로 이제 양반과 상민의 신분을 없애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잖아요. 양반 상놈은 있으면 안 된다. 그 없애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과부의 재가. 그러니까 남편이 병들어 죽든지 전쟁에 나서 죽든지 남편이 먼저 죽으면 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는요 청산 가부인 거예요. 평생 가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요 시집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문을 지키고 끝까지 수절해야지 무슨 여자가 말이야 시집을 가냐고. 조선시대 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과부는 제가 하면 안 된다. 제가 하면 이거는 아주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고 지아비를 섬기지 못하는 여자고 가문에게 욕을 보이는 여자다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는요 여자가 시집을 못 갔어요. 남편이 죽어도. 그런데 과부의 재간을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먼저 죽으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하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20에 죽었는데 30에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살 수 없단 말이죠.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원하면 해도 된다. 법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든 거죠. 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서 이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또 뭐냐면 조혼 금지.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시켰잖아요. 7살짜리, 13살짜리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그걸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막 결혼시키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조혼을 금지시킨다 하는 거였죠. 그 다음 노비 폐지죠. 조선시대 때 노비가 참 많았어요. 종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노비들이 많았는데 그 조선 인구의 한양 인구의 거의 한 30% 40%가 노비였어요. 그래서 노비제를 폐지한다. 그 다음에 인신매매 금지. 말 그대로 사람을 팔아먹는다고 하죠. 우리 집에 있는 종을 다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제 폐지. 왜냐하면 원래 그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 시험이 워낙 돈을 많이 받으니까, 돈을 요구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보러 가면 뒤에 뒷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뒷돈을 주는 사람만 합격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게 워낙 많으니까 이거 뭐 하면 뭐하냐. 그리고 과거에서 시험 보는 게 뭡니까? 맨날 공자, 맹자, 주자, 사서, 삼경, 논어 이런 거만 배우는 거죠. 그거 열심히 배워봤자 뭐하냐 말이죠. 그래서 과거 시험 폐지하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땅하고 당연히 신분차를 폐지하고 가부제가 허용하고 조언을 금지하고 노비제 폐지, 인신매매 금지, 과거제 폐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연좌제 폐지. 연좌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죄를 지었다. 그러면요 그 남편의 부인까지, 그 집안의 자식들까지, 처갓집 식구들까지, 또 그 남편의 자기 형, 동생, 집안까지, 그냥 3족을 멸하는 이 연좌제잖아요. 연좌제. 근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피해를 보자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조선시대 때는 이게 있었어요. 연좌제 하는 거지. 연좌제 폐지한다. 이제는 연좌제 폐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문 금지. 감옥에 갇히면요 엄청 사람을 고문을 했어요. 막 때리고 구타하고 사람을 못 살게 고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고문 폐지. 근데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보개혁인 겁니다. 그 가보개혁을 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개화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개화한다는 것은 나라의 문을 열고 다른 나라 서양이나 일본이나 이런 것들의 좋은 문화를 우리가 배우자. 그것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뭐 이런 문화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에서 하고 있던 이런 좋지 못한 문화나 풍습을 다 바꾸자. 그런 의미인 거죠. 너무 마땅하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조선은 어떤 나라입니까? 선비의 나라잖아요. 산업공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게 당연하고 또 그거한테서 신앙하면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된다,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가 어디서 주로 흘러나오냐면 일본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로. 그러한 사상들이 주로 일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친일 개화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도와주고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일본에도 가보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개화되어졌는지 법을 어떻게 바꾸고 사람들이 어떻게 편리해지는지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와서 우리 조선도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친일 개화파였습니다. 그 친일 개화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먼저 깨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리고 옛날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도 그렇고 그때 당시 왕이었던 고종과 민비 또 다른 이러한 민씨 집안의 사람들이 다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기득권 세력이에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들은 정권을 잡고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면 좋은데 이렇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려면 개화파의 수는 너무 작고 힘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일전쟁이 벌어진 거죠.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청나라가 물러가고 일본이 조선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조선을 개화시키려고 지원을 해준 거죠.
그렇게 일본의 세력이 들어오고 개화파와 함께 이 일을 시도를 한 겁니다. 이 일을 시도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영효라고 하는 민간의 대표, 그리고 김홍집이라고 하는 이 총리와 같이 해가지고 연립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립내각을 구성해서 이제 두 번째 또 가보계획을 또 하는 겁니다. 가보계획을 해가지고 이제는 뭘 하느냐면 공무원들이 월봉 제도를 해야 된다. 그걸 하는 겁니다. 월봉 제도가 뭐냐면 월급 주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에는 월급이 없었다는 거죠. 월급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자기들도 생활하고 밑에 옆에 또 집에 가면 처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월급을 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쌀이나 좀 주고 적당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그냥 그런 체제가 있다는 거죠. 나라가 이런 기본 체제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월급 주자는 거 이걸 이제 한 거지. 이때 가보계획을 하면서. 그리고 전국에 8도이잖아요. 8도를 23도로 하자 해가지고 재판소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근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법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요즘처럼 TV가 있고 신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몰랐어요. 일부 사람만 알고 또 발표는 했지만 발표된 것도 모르고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대부분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라에 대해서 주도하고 있고 또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비들입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한양이나 각 지방에서 이렇게 최소한 고을의 원룸이라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했지만 그래도 각 지역마다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각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그런 거 했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선비죠. 선비. 그 선비들이 이제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산농공상입니다. 산농공상. 선비와 그 다음에 농부와 그 다음에 기계 만드는 공인과 그 다음에 상업하는 상인. 산농공상의 사회잖아요. 그 중에서 선비가 최고인 거죠. 유학을 하고 공부 꽤나 하고 또 이제 글을 쓸 줄 아는 그 사람들의 사회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글을 쓰고 공부하기 때문에 나라의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근데 그 외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여자들은 아예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모르고 공부도 안 한 사람들 천자문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도 없고 전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라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딱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비들입니다. 선비들. 그 선비들이 여태까지는 주작의 나라여서 자기들이 해왔던 것이 너무 좋았던 거죠. 물론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주작의 나라고 성리학의 나라고 이제 이렇게 되었던 것들이 자기들은 좋아했던 거죠. 왜냐하면 조선은 선비들의 나라입니다. 선비의 나라였다는 것은 뭡니까? 선비가 아닌 사람은 그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너무 억울했던 거죠. 소녀를 보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선비들만 이득을 보는 나라였다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보개혁을 하면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분차별 폐지. 우리가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신분차별 폐지하면 좋겠죠. 근데 신분 있는 사람은 폐지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가부의 제가 허용. 왜 가부가 제가 하냐고. 그래서 가부들은 묶어놓고 어린애들 일찍부터 시집 장가 보내가지고 사돈 맺어가지고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노비 부려먹고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이 기본적으로 선비나 이런 사람들은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반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죠. 좋아하죠. 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또 하나의 큰 사건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청나라가 나라도 크고 전쟁도 잘할 것이다. 힘이 있다라고 했는데 청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특히 조선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청나라가 저렇게 무너지나? 몇없이 무너지나? 일본이 저렇게 강한가?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청나라에게 엄청난 돈을 물려요. 은화 200만 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 비용을 물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물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동반도 중국의 땅을 내놔라 한 거죠. 중국의 땅까지. 그러니까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되면 일본이 세력이 너무 세면 안 된다 해가지고 러시아가 독일하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일본 너 그러지 마. 일본 너희들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해가지고 러시아가 압력을 가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청나라에게는 이겼지만 러시아하고 싸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달라 했다가 일주일 만에 태경하고 내는 거죠. 일본이. 그 과정을 고종과 민비가 보면서 야, 일본이 센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세구나 해가지고 러시아에게 그래서 러시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보호를 해주시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호를 해준다면 좀 도와주고 뭐 이 정도로 하지만 원래 외교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간의 보호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용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보호, 그래 좋지, 우리가 보호해주지. 그래 러시아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네 나라 보호해야 되니까 와가지고 콩나라, 판나라하고 온갖 간섭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간섭을 다 해요.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고종에게 외교문서 관할하고 또 이제 장관을 세우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딱 되어버리니까 러시아가 이제 쫙 들어오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 처음 듣는 내용일 텐데 이러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건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 나요. 그렇게 러시아가 내려와서 러시아가 조선에 내려오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으로 내려오면 온 세계를 장악하면 이게 난리가 난다고 생각을 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하면 영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과 러시아는 한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서로 충돌을 하고 긴장이 없어요. 원래 유럽에서부터 러시아가 유럽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내려오려고 하는 걸 영국 함대가 와서 막 틀어막은 겁니다. 못 내려오게. 그리고 러시아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또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걸 또 영국이 틀어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어디로 오냐면 조선으로. 러시아가 굉장히 땅이 크잖아요. 저 유럽 쪽, 중앙아시아 쪽, 이제 저 동쪽, 소련 동쪽,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해서 조선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평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걸 영국이 알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때에 그 영국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관점이 일본에게 전달되었고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러시아 사람들을 끌어들인 핵심이 누구냐? 그 핵심이 바로 민비라는 겁니다. 민비. 고종이 아니라 민비였습니다.
민비가 사람을 보내고 러시아 사람을 데리고 오고 러시아 세력을 막 끌어들인다고 하죠.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민비를 시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리켜서 을미사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 일본이 아주 잔악하게 우리의 공무원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물론 나쁜 짓이죠. 남의 나라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의 부인까지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잔혹한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세력을 막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음에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가보 계획을 했는데 이 가보 계획이 3번에 걸쳐 이루어져요. 1894년 7월달, 1894년 11월달, 제1차가 1894년 7월, 제2차가 1894년 11월, 그 다음 제3차가 1895년 5월. 그렇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을미사변이 있고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을미사변이 있고 그 을미사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종이 안진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일명 아간 파천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개혁을 했던 그 가보 개혁이 그만 흐지부지 되고 마는 거죠. 흐지부지. 그래서 이 고종과 민비는 가보 개혁을 했지만 이제 내각과 또 백성의 대표가 했지만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제 폐지하고 과거의 재단을 허용하고 인신매매 금지하고 과거제 폐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종과 민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했지만 제대로 시행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비 시해가 있고 아간 파천이 있으면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 러시아의 침입이 있었고 그 러시아 세력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 만일에 일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영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그러한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이러한 배경과 이유가 있었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건 겁니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조선은 태조 이순계가 세웠죠. 고려를 뒤엎고 태조 이순계가 세웠죠.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조선을 세웠죠. 그렇게 해서 조선을 세웠는데 그 조선을 세우면서 고려는 망했다. 고려는 더 이상 나라가 지속되면 안 된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불교를 두면 안 된다. 그 불교의 사상이 또 불교가 너무 타락했고 또 그 불교의 폐해가 너무 많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 바로 뭐냐면 유교이죠. 유교. 그래서 유교인데 그 조선의 나라, 그 유교의 사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자가 만든 성리학입니다. 공자, 명자의 사상이 막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나온 사람이 주자죠. 그 주자가 공자와 명자의 사상을 이어서 성리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성리학. 그 성리학을 만들었는데 그 성리학이 조선으로 들어오죠. 조선으로 들어와서 이제 양반이 이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사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작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만드는데 그 주작에 의해서 나라를 만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사농공상의 나라였던 거죠. 선비와 농부와 공인과 또 장인의 나라였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장유유서.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높은 사람을 공경하고 또 이제 잘 존중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 양반을 위한 법이에요. 양반을 위한 법. 양반을 위한.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갖고 또 그게 마땅한 줄 알죠. 그런데 보십시오.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첩이 있었잖아요. 본부인 말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집의 장자가 됩니까? 장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자식을 서자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유서는 없어요. 그래서 서자라 그러죠. 그 이 서자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이 말이 이 사람 서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는 노비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 노비들 중에서 나이 어린 노비도 있겠지만 나이 많은 노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이, 어린아기 양반이 나이 많은 노비에게 가서 어르신 해가지고 내가 잘 인사하고 각다시 예의를 취하고 그렇게 합니까? 노비예요. 노비. 나이가 아무리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노비면 노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유유서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장유유서가 노비에게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아름다운 문화니 무슨 사상이 하는 것이 양반들, 자기들을 위한 사상인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노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요즘처럼 월급을 받습니까? 겨우 밥이나 얻어먹고, 그렇죠? 잠이나 자고, 욕이나 안 얻어먹고, 구타나 안 당하고, 그러면 다행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재산을 모으겠으며, 요즘적으로. 그 무슨 인권이 있겠고. 그러니까 저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은 선비의 나라였다. 선비의 나라. 선비의 나라. 그런데 그 선비의 나라고 그들만이 최고 관직에 나갈 수 있고 시험을 쳐서 자기가 합격하면 이제 좋은 데 출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거 꿈도 못 꾸는 거죠. 꿈도 못 꿔. 자, 이게 바로 조선의 나라였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성리학인 겁니다. 성리학. 우리 옛날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보면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이율곡, 이태계, 이황 있죠? 그 이태계 주자학자 아닙니까? 그 주자학자. 그 주자학자, 주작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학문을 이야기하고, 뭐, 양반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양반을 위한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정말 평등하게 인간 대접을 받고 살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이율곡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학교에서 그분들이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율곡은 과거 시험을 뭐 8번 합격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조선의 선비들을 위한 그러한 이야기들만 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습니까? 3분의 1이 노비였다. 아니면 한양의 40%, 50%가 노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노비들은 뭐냐 말이죠. 무슨 공부를 하겠으며, 무슨 돈을 모으겠으며, 무슨 인간 대접을 받겠냐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은 노예의 나라다. 농노제의 사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는 주인의 재산인 거죠. 주인의 재산이고 또 주인이 그것을 정여 남들에게 그냥 넘겨줄 수 있고 또 그 한 번 노비는요 영원한 노예인 거예요. 영원한 노예.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 딸도 노예.
어머니도 노예면, 어머니가 노예면 아들, 딸도 노예. 대대로 노예인 거예요. 대대로 노예. 부모가 양반이면 대대로 양반이. 완전히 신분제잖아요. 그죠? 신분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정말 인격이 훌륭한가도 소용없어요. 신분이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면 영원히 고정되는 거죠. 영원히 고정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노비는 불러가지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그렇죠? 또 아무리 때리고 구타를 해도, 또 이쁘장한 여자들이 있으면 자기 데려가서 첩으로 삼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려도 죽여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전은 사회 그런 사회였고, 결국 양반을 위한 법이고 양반을 위한 문화고 양반을 위한 모든 것들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 나라. 그리고 그 50%, 40%, 50% 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양반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양반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노비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인데, 그런데 그러한 사상이 조선시대 내내 이어진단 말이죠. 조선시대 내내 이어졌고, 개화해야 된다. 일본에서 이제 문화가 들어오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법이 들어오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좋아하겠냐는 거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3차 가보 계획을 할 때 나타났던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발령이라는 게 있어요. 단발령. 머리 다 잘라는 거죠. 머리. 그러니까 다 옛날에 갓 쓰고, 그렇죠. 머리,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지저분해요. 머리 감지도 못하고, 냄새만 하고. 단발령. 머리 다 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대적으로 반대가 나온 거예요. 반대가. 여태까지 신분 폐지하고, 노예 폐지하고, 이때는 말을 못하고 있다가, 단발령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귀한 몸을 어떻게 머리를 자르냐? 차라리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을 못 자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 목을 자르면 사람이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머리를 자르든지 그 전에 내 머리카락을 못 자른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던 거죠. 단순히 단발령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도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죠. 그 반발을 누가 했겠습니까? 선비들이 한 거죠. 선비들. 다른 말로 하면 유생이라고 하죠. 유생. 이런 사람들이 극력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꼭 그 다음에 정치 또 외교적인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민비가 죽고 그 정도 알강파천해버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흐지부지해서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러한 주자의 그 사상이 요즘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도산 이퇴계의 그 유지와 또 그 서원을 이제 기리면서 정신문화수도 대구에 가면 정신문화수도라고 해가지고 퇴계 유향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문화나 이런 것들 건물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오고 초중고생들도 오고 노인들도 오고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요즘도 거기 가가지고 옛것을 배워야 되고 하는데 그 옛것이 뭐예요? 그게? 옛것은 좋은 것이요? 요즘이 뭐 좋냐? 물질 문명이 좋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게 좋냐? 해가지고 옛날 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옛날 게 핵심이 뭡니까? 선비들. 그 신분제 사회 그게 좋다는 거죠. 그 신분제 사회.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지키고 돈도 벌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가정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책만 보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하는 그 옛날 그게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잖아요. 정신세계, 부모를 공경하고 그를 익히고 오래 참을 줄 알고 괜히 욕심내지 않고 겉으로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옛날에 선비 있죠. 대우받고 싶고 내 똑똑함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왔던, 청나라에서 들어왔던 이건 좋은 것이다, 끝까지 물려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맥을 잇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노예제의 사회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분 차이가 아니라 다 우리는 평등해서 누구든지 똑같은 대우받고 누구든지 학교 공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고,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고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유를 우리가 향유하면서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렇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자유가 없죠. 얼마나 억압을 당했고 기회가 상실되어졌고 종으로 살아가야 됐고 여자로 살아가야 됐고 과거가 되면 평생 수절을 해야 돼.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살면 아주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주 무시를 당했던 그러한 나라고 사회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해야 될 이유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교회를 갈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막는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막았잖아요. 왜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죠.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억압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교회를 갈 수 있는 이 자유가, 기본적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국 같은 데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예멘이나 이슬람 국가들에게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교인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해요. 그래도 그렇게 때리고 죽인 사람 자유가 가두지 않아요. 그런 나라. 기본적으로 교회를, 종교 활동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 겉으로 보면 나라 여행도 가고 뭐 좋은 것 같아도 이러한 자유가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체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 체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영혼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 가고 헌금하고 또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이제는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라의 자유가 없으면 그 말씀을 선택했다가는요 당장 죽어나가는 거예요. 북한 보십시오. 중국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들 보십시오.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이게 자유가 가능했겠냐 말이죠. 그래서 가장 최소한적으로 이 나라가 종교가 기독교화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자유가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 이 육신의 나라, 이 나라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체제 가운데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살면 그러면 그것이 다 만족이냐? 그렇진 않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 말고 이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육신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그렇죠? 또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러한 영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해가고 또 훈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